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 9번째 시간입니다. 맥은 오솔길을 따라 폭포를 지나 점차 호수에서 멀어져서 삼나무가 울창한 지역을 통과했다. 5분도 되지 않아서 길은 끝났다. 길 앞을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고 바위 표면에 희미한 문의 윤곽선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표시인 것 같아 그는 주저하면서도 손을 뻗어 문을 열어보았다.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듯 그의 손이 암벽을 쉽게 통과했다. 맥은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고 그의 몸은 단단한 암벽처럼 보이는 것을 그대로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바위 속은 어둠침침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두 손을 뻗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두어 걸음 옮겼다가 멈추었다. 계속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숨을 내쉬려 할 때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긴장 때문에 속이 뒤틀리고 거대한 슬픔이 온 힘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대서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는 빛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나면서도 예수가 선한 목적 없이 자신을 여기로 보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힘들게 더 깊이 나아갔다. 갑자기 엄습한 어둠에 장님처럼 헤매던 두 눈에 서서히 시력이 돌아왔다. 얼마 후에는 왼쪽으로 구부러진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뒤쪽 입구의 환한 빛은 사라지고 벽에 반사되는 흐릿한 발광체가 그 빛을 대신했다. 길은 30m 앞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휘어졌다. 맥은 처음에는 넓고 텅 빈 공간이라 여겼던 거대한 동굴의 가장자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안에 유일한 빛이자 그를 둘러싸며 3m 반경으로 퍼져나가는 어렴풋한 광채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내부의 공기는 무겁고 위압감이었으며 차가운 냉기는 그의 숨을 앗아갈 것 같았다. 아래쪽에 바다 표면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는 안도했다. 동굴의 흙과 바위가 아니라 연마된 운모처럼 매끄럽고 어두운 바닥이었다. 그는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내디뎠다가 자신을 둘러싼 빛이 함께 이동하면서 앞쪽 시야를 조금 더 밝혀주는 것을 알아챘다. 좀 더 자신감이 붙은 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발밑이 푹 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바닥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이로 인해 앞에 있던 무언가에 부딪혀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 편안해 보이는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맥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를 감싸며 따라오던 빛은 그가 의자에 앉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바로 앞에 텅 빈 커다란 흑단 책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빛이 한 지점으로 한 여인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키가 크고 아름다운 올리브색 피부의 여인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계의 조각 같은 이목구비에 어두운 색의 긴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다.
마치 고등법원의 판사처럼 곱고 위엄이 넘치는 수려한 미인이었다. 정말 아름다워, 단순히 관능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맥은 생각했다. 빛이 어둑어둑해서 여인의 머리칼과 가운이 테두리처럼 얼굴 쪽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어디부터가 얼굴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여인의 두 눈은 별이 빛나는 너른 밤하늘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반짝이면서 내부에 있는 미지의 빛의 근원을 반사했다. 그는 입을 열어봤자 여인에게로 집중된 방에 자기 목소리가 삼켜질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는 파바로티에게 말을 걸어보려는 미키마우스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엽기적이지만 재미있는 그 이미지를 자기도 보고 있다는 듯이 여인이 미소를 짓자 방안이 환해졌다. 맥은 자신의 방문이 이미 예상되었으며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 어딘가에서 그 여인을 알았거나 어디서 얼핏 본 것처럼 그녀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를 보거나 만난 적은 전혀 없었다. 저기 혹시 누구신가요? 맥이 더듬거렸다. 그는 자기 목소리가 미키마우스와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방에 거의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한 채 메아리의 그림자처럼 떠돌았다. 여인이 그의 질문을 무시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먼지를 날려버리는 산들바람처럼 그의 질문을 부드럽게 몰아냈다. 맥은 그녀의 말들이 빗방울이 되어 자기 머리에 내렸다가 척추로 녹아들어 온몸을 떨리게 만든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녀만이 말하기를, 자신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알고 있겠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기 목소리가 불현듯 성량이 깊고 풍부하게 들려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더듬대며 덧붙이고 나서 마루로 시선을 돌렸다. 맥켄지 앨런 필립스. 여인의 웃음소리에 맥은 얼른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여기 있어요. 무지개가 소리를 내거나 꽃이 자랄 때 소리가 난다면 바로 그녀의 웃음소리 같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빛의 소나기이자 대화로의 초대였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따라 함께 웃었다. 곧 침묵이 찾아왔다. 여인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불처럼 강렬해졌다. 그의 내면 깊숙이 껍데기에 불과한 외모를 지나 거의 드러나지 않는 곳까지 깊이 엿보는 것 같았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중대한 날이죠. 그녀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중량감 있는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려는 듯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맥켄지,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 때문에 여기 왔지만 또한 내 아이들 때문이라고요?
내가 내 아이들 때문에 여기 왔다니 무슨 뜻이죠? 맥이 끼어들었다. 맥켄지,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과 당신 여동생들에게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난 진심으로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이죠. 그는 단언했다. 하지만 그것과 내가 여기 온 것이 무슨 상관이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녀는 그의 두 번째 질문을 무시하며 말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서 자기 아이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고 또 자기 아이들을 거의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을 아주 잘 사랑하고 있어요. 아내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도 알아요. 어쨌든 당신은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녀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바다처럼 고요하게 말했다. 배우고 변화를 허용하는 것은 망가진 인간성이 지닌 놀라운 신비 중 하나죠. 당신의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맥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도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한 아이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들 각각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죠.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대답했다. 맥켄지, 좀 더 설명해줘요. 그녀가 관심 있게 묻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대답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독특해요. 아이들의 독특함과 특별한 인성이 내게서 개별적인 반응을 요구하죠. 맏아들인 존이 태어났던 때가 기억나요. 나는 그 작은 생명에 완전히 매혹된 나머지 혹시 둘째가 태어나더라도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타일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아이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능력이었죠. 그러고 보니 파파가 특히 누구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내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나도 특히 각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맥켄지 아주 잘 대답했어요. 그녀가 약간 과장되게 칭찬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여전히 부드럽지만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하거나 버릇없게 굴거나 거친 태도를 보일 땐 어떻죠?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당황하게 하면 그럴 때는 아이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흔들리나요? 맥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실은 그렇지 않아요. 케이트라면 가끔 믿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는 자신의 대답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당혹스럽거나 화가 날 때도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아무리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여전히 내 아들이나 딸이고 조시나 케이트라는 건 영원하겠죠. 아이들이 한 일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내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녀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환하게 웃었다. 맥켄지, 당신은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현명하게 잘 알고 있군요. 사랑이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는 것이야말로 성장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할 따름이죠. 사랑은 결국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맥켄지, 당신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놀랍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의 칭찬에 맥은 약간 먹적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고맙습니다만 내 방식은 다른 이들과는 좀 달라요. 상당히 조건적인 면이 있죠. 그래도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더군다나 당신은 무능했던 당신의 아버지를 오직 당신만의 힘으로 초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당신을 변화시키셨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맥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확실한 칭찬처럼 들렸던 그녀의 말이 어느새 쓰디쓴 약처럼 느껴졌다. 그는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표정으로 보아 이미 늦은 것 같았다. 내 말이 불편했나요? 그녀의 시선에 맥은 거북해졌다. 맥켄지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녀의 질문 뒤로 침묵이 따라왔다. 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오래전 어머니의 충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침묵하는 편이 낫단다. 아니요, 전혀 없어요. 맥켄지, 지금은 당신 어머니의 상식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위시가 하나님의 아이인가요? 그가 되물었다.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벌떡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어요. 맥의 비난은 방울 둘러싸고 있는 사방벽의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그는 화가 나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도 여인은 한결같이 침착했다. 그녀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조용히 의자 뒤로 걸어가더니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여기 앉아요. 정직의 결과가 저곳인가요? 정기의자요? 그는 냉소적으로 중얼대면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 뒤에 서 있었다. 맥켄지, 아까 당신이 여기 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었죠.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심판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녀의 말이 방 안에 울리자 맥의 내면에서 점점 높아지는 조수처럼 공포심이 솟구쳤다. 그는 곧 죄의식을 느꼈고 그의 마음속 기억들이 홍수 때 도망가는 쥐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몰려드는 이미지와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의자 팔걸이를 부여잡았다. 갑자기 인간으로서의 패배감에 밀려오고 마음 뒤편에서 그가 저지른 죄들을 읊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죄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그의 두려움도 깊어갔다. 그는 방어할 힘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맥켄지?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맥이 끼어들었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죽은 거죠? 죽었으니까 예수와 파파를 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는 속이 쓰려오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앉아 암흑 속을 올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는 끈기 있게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죽은 지 얼마나 된 거죠? 맥켄지, 당신을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아직 잠들지 않았고 당신은 그가 다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죽은 게 아니라고요? 이제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이 모든 상황이 실제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심판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녀가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고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맥켄,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그가 세 번째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말이 이해되고 나자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죽기도 전에 심판받는 거 말입니다. 내가 변화하면 어떻게 되죠? 남은 시간 동안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회개한다면 그 후는 어떻게 되죠? 맥켄지, 당신에게 회개할 일이 있나요? 그가 화를 냈는데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물었다. 맥이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는 매끄러운 바닥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꽤 엉망이죠. 그래요. 그가 올려다보니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은 영광스러우면서도 파괴적이고 엉망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 회개하러 온 게 아니죠. 적어도 당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심판받으려고 온 게 아니랍니다. 하지만 당신 말로는 그가 다시 끼어들었다. 여기 심판 때문에 왔다고 했다고요? 그녀는 여름 바람처럼 여전히 서늘하고 침착하게 말을 마쳤다.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당신이 심판받는 건 아니죠. 그녀의 말에 맥은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심판관이 되는 거랍니다. 그가 그녀의 말뜻을 드디어 이해하자 다시 속이 쓰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의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말도 안 돼요. 내가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심판할 능력이 없어요. 냉소적인 대답이 곧장 돌아왔다. 아, 그건 사실이 아닐 텐데요. 당신은 우리와 잠시 지내는 동안 뛰어난 심판 능력을 이미 입증했어요. 게다가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심판해왔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들의 동기마저 당신이 전부 아는 것처럼 심판했어요. 당신은 피부색과 신체 언어, 체취까지 심판했고 역사와 관계도 심판했죠. 심지어는 당신만의 미의식에 따라 한 인간의 인생관까지도 판단했어요. 이런 사실을 모두 고려하면 당신은 꽤 많은 심판을 해왔어요. 맥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평생 많은 심판을 해왔다는 점은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은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른 이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 또다시 같은 이야기였다. 그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 대한 이야기. 그는 위를 올려다봤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강렬한 시선에 부딪혀 얼른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질문해도 괜찮다면 당신이 심판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말해줄래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려 했지만 그녀를 직시하면 자기 생각이 흔들릴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시선을 돌려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며 생각을 모으려 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심판을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정당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가 더듬대며 인정했다. 물론 당신은 그랬었죠. 그녀는 일상에 대해 말하거나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의 명백한 수치심이나 괴로움을 조금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심판을 하려면 심판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야 하죠. 오늘 당신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녀가 의자 등을 두드렸다. 자, 당신이 여기 앉기를 바라요, 지금. 그는 주저하면서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의자와 여인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의자와 여인이 커지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의자로 기어 올라갔고 거대한 책상과 바닥에 닿을락말락하는 자기 발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심판해야 하죠? 맥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녀가 책상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그의 불안은 급속히 커져갔다. 위풍당당한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신에게 과연 어떤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을까? 분명 그는 지금까지 만났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데 전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자신이 감히 또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그는 지금까지 외모나 행동, 그때그때의 마음 상태, 지극히 주관적인 편견, 안정감, 소속감 등의 근거에서 피상적인 심판을 해왔다. 그는 자기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아챘다. 지금 당신의 상상력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이어지는 그의 생각들을 방해했다. 그는 셜록 홈즈 그만 좀 놀려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이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이름은 셜록 홈즈가 아니랍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방이 어두워서 자신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보이지 않았는데 새삼 감사했다. 그 후 얼마 동안 침묵이 찾아왔다.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침묵이 실제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은 그가 질문을 던졌다. 내가 심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인류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매일의 일상사인 양 그녀의 입에서 굴러나왔다. 맥은 멍해졌다. 놀리는 거 아니죠? 그가 외쳤다. 놀리다니요. 당신 세계에서 심판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분명 많겠죠. 적어도 몇몇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한 탓으로 비난받아야 해요. 이 세상 가난한 이들의 것을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자들,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희생시키는 자들, 자기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 단지 자신의 화풀이를 위해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들. 맥켄지, 그들은 심판받을 만하지 않나요? 맥은 다 풀리지 않은 자신의 분노가 격노한 홍수처럼 올라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몰려오는 이미지들에 대항해서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고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속이 뒤틀리고 숨이 가빠오는 가운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또 순진한 어린 여자아이를 희생양으로 삼는 자는요? 맥킨지, 그 자는 어떻게 하죠? 유죄인가요? 심판받아야 하나요? 그래요, 그놈은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해요. 맥이 소리쳤다. 당신 딸을 잃은 것이 그의 탓인가요? 그래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잘못 키워서 무시무시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그 자도요. 맥켄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이 망가짐의 유산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담은 어떻게 하죠? 또 거기에서 멈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비난받아야 하나요? 맥은 현기증이 났다. 자신이 심판관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여인은 가차없이 몰아쳤다. 맥켄지,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죠? 이것이 바로 거대한 슬픔의 연료가 아니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신 같은 아버지라면 분명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의 분노가 타오르는 불길처럼 솟구쳤다. 그는 달려들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정확했고 부인할 도리가 없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맥켄지, 그것이 당신의 정당한 심판인가요? 하나님이 당신과 미시를 저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은 언젠가 폭력에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미시를 창조했어요. 그 비뚤어진 자가 당신 품 안에서 사랑하는 미시를 빼앗아가게 놔두었고요. 하나님은 그 자를 멈추게 할 힘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맥켄지, 그러니 하나님도 비난받아야 하지 않나요? 맥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사방에서 온갖 이미지들이 돌풍처럼 그의 감정을 몰아붙였다. 마침내 그는 손가락으로 여인을 가리키며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도 비난받아야 해요. 그의 마음속에서 의사봉이 탕탕 울림과 동시에 방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심판할 수 있다면 분명 이 세상도 심판할 수 있어요. 다시 그녀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두 아이를 선택해야 해요. 딱 2명만. 뭐라고요? 귀를 의심케 하는 그 말에 그는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또 당신의 자녀 중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갈 새 아이를 선택해야 해요. 맥은 자기가 들은 말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고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맥켄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일을 당신에게도 하라고 요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잉태된 모든 인간들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을 아는 것보다 더 깊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들이나 딸의 존재를 아는 만큼 각각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대부분의 인간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영원한 고통을 선고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는 충격 때문에 말을 더듬거렸다.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마도 그러리라고 추측만 했죠. 지옥이란 늘 추상적인 이야기 같았고 내가 진정으로
맥은 자신이 하려는 말이 추악하게 들릴 것을 깨닫고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하나님이라면 쉽게 하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못한다는 뜻인가요? 맥켄지, 당신의 5 아이 중 어느 셋을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요즘 당신은 케이트와 가장 갈등이 심해요. 당신에게 버릇없이 굴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지요. 케이트야말로 첫 번째이자 가장 타당한 선택이겠죠. 케이트가 어떻겠어요? 맥켄지, 당신이 심판관이니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심판관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할 수 있는가? 케이트나 그 어떤 아이라도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라고 선고할 수는 없다. 케이트나 조시, 존, 타일러가 흉측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해야 해요. 그녀가 대꾸했다. 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그가 크고 격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조용해졌다. 나는 하지 않겠어요.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안에서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해야 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하지 않겠어요. 그가 고함을 질러댔다. 이제는 말과 감정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여인은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눈으로 탄원했다. 대신 내가 가면 안 될까요? 영원히 고문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대신 가겠어요. 그래도 될까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의 발치에 쓰러져서 울면서 탄원하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 대신 내가 가게 해줘요. 제발 그러면 좋겠어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제발. 맥켄지, 맥켄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지독하게 무더운 날에 시원한 물 한 바가지 같았다. 그녀가 2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시야는 눈물로 흐려졌지만 반짝이는 그녀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 같은데요. 맥켄지, 당신은 심판을 잘했어요. 당신이 몹시 자랑스러워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았는데요. 맥이 어리둥절해하며 중얼댔다. 아, 당신은 했어요. 당신의 전부를 희생한다고 해도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심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는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예수를 떠올렸다. 이제 당신은 파파의 마음도 알게 됐어요. 자기 아이들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녀가 덧붙였다. 순간 그의 마음에 미시의 모습이 번쩍였고 그는 솜털이 바싹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심결에 벌떡 일어나 의자로 돌아갔다. 맥켄지 왜 그래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숨기려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나는 둘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파파와의 시간을 즐기지 않았군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요, 나는 파파를 사랑해요. 파파는 놀라운 분이지만 그녀는 내가 알아온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었죠. 아마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미시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심판이 계속되는군요. 그녀가 슬픔이 밴 목소리로 물었다. 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말을 이었다.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미시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놔두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아이는 순진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죠. 나도 알아요. 맥이 말을 이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이용해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저지른 일을 벌주려고 했나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차라리 내가 당했어야 했죠. 내 딸아이와 아내는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군요. 당신이 슬픔에 허덕이다가 죽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겠어요. 맥켄지, 파파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파파는 당신을 벌주지도 미시나 낸을 벌주지도 않아요. 그건 파파의 일이 아니죠. 파파는 멈추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파파는 그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멈추지 않아요. 당신들의 세계는 심하게 망가졌어요. 당신들은 독립성을 요구했었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화를 내고 있어요. 당신들에게 독립성을 내어줄 만큼 당신을 사랑했던 분께 말이죠. 파파가 바라는 대로 마땅히 되어야 하는 바대로 되는 일도 없어요. 지금 당신의 세계는 어둠과 대혼란에 갇혀 있고 파파가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파가 왜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는 이미 예수님이 했던 일을 말하는 건가요? 파파도 상처 입은 것을 보지 않았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가 사랑 때문이죠. 그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자비가 정의를 이기게 했어요. 파파가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를 선택했다면 더 좋았겠어요? 심판관이신 당신은 정의를 원하나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나를 위해서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건 아니죠. 그녀는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그래도 미시가 왜 죽어야 했는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요. 맥켄지, 미시가 죽어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건 파파의 계획이 아니었죠. 파파는 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한 의도를 실행하지 않아요. 당신들 인간이 악을 끌어안아도 파파는 선으로 응답하죠. 미시에게 벌어졌던 일은 악의 소행이었고 당신 세계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면할 수 없어요. 상처가 너무 커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해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지금 당신이 보지 못할 뿐이죠. 맥켄지. 당신의 독립성을 놓아버리도록 해요. 파파를 심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알도록 해요. 그러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인 우주관으로 그를 밀어내는 대신 당신의 고통 중에서도 그의 사랑을 포용할 수 있어요. 파파는 당신과 함께 그리고 미시와 함께 있으려고 당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맥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심판관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심으로 파파를 믿고 싶어요.
그가 책상을 지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단순한 의자로 돌아가는 동안 어느새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가 팔을 뻗어 맥을 끌어안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하던 동굴 안에 갑자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 안이 점점 밝아지자 맥은 웃음소리가 한쪽 벽을 통해 들려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벽을 유심히 쳐다보자 바위의 표면이 점점 투명해졌고 햇볕은 아지랑이가 되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깜짝 놀라 아지랑이 너머를 내다보자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드러났다. 내 아이들 목소리 같은데요. 맥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아지랑이는 벽 쪽으로 움직여 가다가 마치 커튼을 연 것처럼 양쪽으로 갈라졌고 뜻밖에도 초원을 가로질러 호수 쪽이 보였다. 정상은 하얀 눈으로 덮인 데다가 울창한 숲풀 옷을 차려입은 웅장한 산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산의 발치에는 오두막의 전경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파파와 사라유는 오두막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커다란 시냇물이 흘러나와 그의 앞을 지나 고원지대의 풀과 잔디가 자란 들판을 따라 호수로 흘러들었다. 사방에서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여름의 달콤한 향기가 대기 속에 가득 찼다. 맥은 한순간에 이 모든 전경을 보고 듣고 냄새 맡았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갔다. 40m 정도 거리에 있는 시내가 흐르는 호숫가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존과 타일러, 조시, 케이트. 잠깐 한 명이 더 있다. 그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좀 더 시선을 집중했다. 자기 앞에 돌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듯 온몸에 힘을 주고 밀었다. 시야가 좀 더 분명해졌다. 미시! 미시가 맨발로 물을 차고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물 위에서 뛰어나왔다. 그러고는 곧장 맥의 발 앞에서 끝나는 길을 향해 달려왔다. 오 하나님, 미시! 그는 둘 사이를 가로막는 베일을 뚫고 앞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그를 막는 어떤 힘에 부딪혔다. 그 힘은 같은 극의 자석처럼 그가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그를 굴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저 아이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맥은 개의치 않고 미시라고 외쳤다. 미시가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붙잡으려고 그토록 노력했건만 천천히 사라져갔던 과거의 기억이 돌아왔다. 그는 뭐라도 붙잡고 열어서 딸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했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미시가 바로 맥의 앞까지 와서 멈춰섰다. 그러나 미시의 시선은 그를 향하지 않고 둘 사이에 있는 무언가 그 아이에게는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큰 물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맥은 자력 같은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맥은 여인에게 반쯤 고개를 돌리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었다. 미시가 나를 볼 수 있나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저 아이는 당신 여기 있다는 걸 알지만 당신을 보지는 못해요. 저 아이는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있지만 당신이 그 폭포 뒤에 있다는 건 알아요. 맥이 혼자 웃으면서 소리쳤다. 폭포라고요? 또다시 폭포 이야기인가요?
맥은 미씨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 아이의 모든 표정과 머리칼과 손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 두려고 애썼다. 미씨의 얼굴에서 커다란 미소가 터져 나오고 보조개가 깊게 패였다. 미씨의 입이 천천히 크게 벌어졌고 그는 괜찮아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라는 입 모양을 보고 감격에 차 눈물을 흘렸다. 맥은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 사이로 하염없이 미씨를 지켜보았다. 미씨와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것이 이토록 괴로울 줄 몰랐다. 미씨가 자기만의 독특한 포즈로 한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린 채 엉덩이에 한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미씨는 정말 괜찮은 거죠?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괜찮아요. 지금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현실의 대기실일 뿐이죠. 당신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잠재력에 완전히 이르지 못해요. 이건 파파가 늘 마음에 품어온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죠. 미씨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 품에 안고 뽀뽀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나지막하게 애원했다. 안 돼요. 이것은 미씨가 원하는 방식이죠. 미씨가 이런 방식을 원했다고요?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래요. 미씨는 아주 현명한 아이죠. 나는 특히 미씨를 좋아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미씨가 안다고 확신해요? 그래요. 확신해요. 미씨는 언니 오빠들과 놀고 당신 옆에 올 수 있는 오늘을 아주 흥분하며 기다렸어요. 엄마도 여기 왔다면 훨씬 더 좋아했겠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뤄야죠. 맥은 여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네, 다른 아이들도 정말 여기 있나요? 그 아이들은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있지 않아요. 미씨만 진정으로 여기 있지요. 다른 아이들은 꿈을 꾸는 중이고 각자 희미하게 기억할 거예요. 더 자세히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무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해요. 아이들 각자에겐 무척 평화로운 수면 시간이지만 케이트에겐 다르겠죠. 이 꿈은 케이트에게 힘들지도 몰라요. 미씨는 완전히 깨어 있어요. 맥은 소중한 미씨의 모든 동작들을 주시하다가 질문을 던졌다. 미씨가 나를 용서했나요? 무엇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는 거죠? 내가 미씨를 놓치고 말았으니까요. 그가 속삭였다. 용서할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는 것이 저 아이의 본성이겠지만 용서할 건 없었어요. 나는 그자가 미씨를 데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내가 정신을 빼앗긴 동안 그자가 미씨를 데려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당신 아들을 구하던 중이지 않았나요? 당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온 우주에서 당신밖에 없어요. 미씨도 또 낸이나 파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 기만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어요. 맥켄지, 설사 당신이 비난받아야 하더라도 미씨의 사랑은 당신의 결점을 끌어안고도 남아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미씨의 이름을 불렀다. 맥도 아는 목소리였다. 미씨가 기쁘게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미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아빠에게로 다시 달려왔다. 미씨는 아빠를 껴안는 것처럼 두 손으로 크게 허공을 껴안으며 눈을 감고는 과장되게 뽀뽀하는 신용을 했다. 그도 폭포 뒤편에서 미씨를 껴안았다. 미씨는 얼마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미씨는 아버지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로 주겠다는 듯 손을 흔들더니 몸을 돌려서 아이들에게로 달려갔다.
이제 맥은 미시를 부르던 목소리의 주인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의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미시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예수는 미시를 2번 빙빙 돌리다가 내려놓았고 모두 함께 웃으면서 호수 위로 던질 물수제비용 돌멩이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즐거운 목소리는 교향악 같았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다.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고 아이들의 모습과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펄쩍 뛰었다. 어느새 동굴 벽들이 사라지고 그는 호수 뒤쪽의 석굴에 서 있었다. 여인의 손길이 어깨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다 끝난 건가요? 그가 물었다. 지금은 그래요, 맥켄지.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모든 일들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죠.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맥이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기분은 들지 않아요. 그녀가 그를 폭포수 옆으로 부드럽게 이끌었고 그는 호숫가에서 여전히 물수제비를 뜨고 있는 예수를 보았다.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가 놓는 것이 느껴졌다. 맥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서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는 미끄러운 돌들을 기어오르고 축축한 바위를 넘어서 폭포 가장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냈다. 그는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안개 속을 뚫고 햇볕 속으로 나아갔다. 맥은 피곤하지만 깊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미시의 세세한 모습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그 아이의 모든 변화와 움직임을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랐다. 갑자기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감사합니다.